수업에 들어온 학생들 환영합니다. 원자력공학과 3학년 전필 수업인데 1학점짜리고, 원자력공학과 이외에 3명의 이제 타학과 학생이 있네. 경제학부, 기계항공, 전기정보. 원자력공학에 관심이 있어서 오신 타학과 학생들도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이번 학기에 세미나 순서를 이렇게 잡았는데, 잠깐만요. 자, 우선 강의 취지는 이제 원자력공학과 이제 에너지 기술 여러 분야에서 사회에 진출했을 때 이제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거를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 분야로 진출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미래가 있는지 이런 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 분야에 진출해 있는 우리 학과 선배라든지 아니면 다른 분야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해당 분야의 비전, 내용, 업무 이런 거에 대한 강연을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하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게 이 강좌의 취지입니다. 1학점짜리고 이제 당분간은 수요일 날 5시부터 6시까지 줌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텐데, 과제는 수강을 한 다음에 그냥 세미나 수강을 한 다음에 그 강의 유지를 적어서 한 페이지짜리 그 에세이를 써내는 게 이제 매주 숙제예요. 그러니까 뭐 정신 안 차리고 그냥 설렁설렁 들으면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그거를 내가 읽어보고 적절히 썼나, 이해를 제대로 했나 평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를 해서 평균 점수가 10점 만점에 7점 이상인 경우 이제 합격이고, 아니면 이제 불합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강의 일정은 이제 오늘을 내가 탄소 중립과 원자력의 기회, 여기 계획서는 미래로 해놨는데 기회로 바꿨어요. 먼저 탄소 중립이 지금 약간 침체되어 있는 원자력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거다라는 취지에서 설명을 할 거고, 다음 주에는 이제 원자력 연구원에 김금구 박사가 오셔서 스마트라는 SMR, 세계 거의 최초로 이렇게 개발되어 있는 실제로 이제 건설이 가능한 완성도가 높은 스마트 SMR에 대한 설명을 해주실 거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조건우 박사, 우리나라 그 방사선 방호의 이제 최고 권위자, ICRP라고 국제 방사선 방어 위원회에 있는데 우리나라 대표인데, 원자력 이용과 방사선 안전이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 원자력 방사선 안전에 대한 이해를, 기본적인 이해를 제대로 하는 게 필요해서 모셨고, 추석 지나고 이제 한전 기술 주식회사의 김신환 박사가 이제 원전의 개통 설계와 관련된 기술 개관을 해줄 거고, 이제 분야가 다양한데 그러니까 원자 핵공학이 이제 핵분열 시스템, 원자력 발전소를 다루는 분야가 있고, 그다음에 방사선을 다루는 분야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핵융합을 다루는 분야, 또 플라즈마를 다루는 분야가 있죠. 그래서 이제 핵융합에 관련돼서는 과거에 그 핵융합 연구원 원장이셨다가 지금은 이제 한국에너지공과대학 교수로 가신 김기만 교수를 모셔다가 K데모라는 핵융합로에 대한 그 소개, 그다음에 설계 현황 이거를 듣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방사선 이용 중에 중요한 핵의학 관련해서 핵의학 영상 처리에 대해서 의과대학의 핵의학과 이재성 교수님 모셔다가
10월 13일 날 회계약 영상 처리를 강의를 들을 겁니다. 그리고 원자핵공학 이외에 이제 이 지금 재생에너지 관련된 또 우리가 사실 에너지의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기본적인 이해를 높여야 되는데 이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재생에너지가 제일 단점이 이제 그 간헐성인데 그런 간헐성과 변동성이 있을 경우에 전력망의 안정성을 해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계신 인코드라는 회사의 최정웅 사장님 모시다가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27일 날에는 플라즈마가 이제 반도체의 식각을 하는데 플라즈마 선을 반도체 실리콘 표면에 때려서 회로를 그리는데 이제 활용이 될 수 있는데 그거를 하는 SK 하이닉스의 안현 부사장님 모셔다가 강의를 들을 거고 또 이제 원자핵과학의 한 분야가 가속기예요. 뭐 양자 가속기도 있고 뭐 방사광 가속기도 있고 여러 가속기가 있는데 포항가속기 연구소의 김동원 박사 모셔다가 강의를 한번 듣고 그다음에 이제 해상 풍력에 대해서는 전 해상 풍력 단장을 하셨던 성창경 박사 강의 듣고 방사선의 이제 다양한 활용에 대해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이민철 박사 사용화 연료 지하 처분 기술에 대해서 이제 에너지자원공학과의 임기복 교수 이제 방사선 의학 물리에 대해서 우리 의과대학 종양학과의 예성준 교수 이렇게 모셔서 강의를 들 거고 다양한 분야의 강의가 진행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진로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이 강좌에서 얻기를 이렇게 바라요. 그리고 이제 다른 과학생들은 이제 원자력공학에서 뭘 다루느나 이제 이런 거 관심 있게 봐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내가 이제 탄소 중립과 원자력의 기회라는 잠깐만. 이게 녹화가 되고 있나? 녹화 표시가 안 뜨지. 자, 그래서 오늘은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탄소 중립이 지금 약간은 침체되어가는 탈원전 때문에 침체되어가는 우리나라 원자력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거다라는 취지에서 강의를 하겠는데 내용이 많아요. 내가 얘기를 할 게 많아가지고 아주 많은 자료를 준비했는데 원래 1시간에 될 분량을 초과를 해서 내가 이제 머리를 써서 앞에 인트로덕션에 해당되는 지구 온난화와 탄소 중립의 필요성, 그다음에 이제 탄소 중립을 사람들이 달성하기 위해서 유효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재생에너지 확대의 가능성과 우리나라의 이제에서의 한계에 대한 얘기를 먼저 이제 해서 녹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유튜브에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나중에 이제 오늘은 이 앞부분은 그냥 아주 빠르게 지나가고 뒤에 이제 원자력에 관련된 얘기를 주로 할 건데 수업 끝나고 시간 내서 저 녹화해놓은 것까지 보고서 다음에 그 에세이 낼 때 에세이는 다음 시간 시작 전까지 이렇게 내면 돼요. 이거 다음 주 수요일 날 5시 이전까지 이렇게 내면 돼요. 그리고 이 강의는 원칙적으로는 이게 이제 이 온라인으로 진행될 때 집중할 수 있도록 녹화를 강의 사실 줌으로 하기 때문에 다 녹화가 돼서 다시 올릴 건데
이거를 만약에 녹화에 의존하면은 강의에 집중을 안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다시 올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괜찮겠죠? 네. 그럼 오늘을 이 탄소 중립이 이제 원자력에 어떤 그 기회를 가져다 줄 건가 이거를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이제 지구 온난화가 실제로 관측되고 있다. 산업혁명 이래로 1도 이상 올라가고 있고 그것이 뭐 평균 온도만 그런 게 아니고 연간에 이렇게 월별 온도를 관측한 걸 보더라도 확연히 이렇게 온도 증가가 관측되고 있다. 이건 사실이다. 근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산화탄소의 증가에 있다. 이산화탄소가 과거 40년 동안 연 한 5%씩 10년에 5%씩 이렇게 증가해서 340ppm에서 410ppm까지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 그와 더불어 메탄가스도 증가했고 그거와 유관하게 지구의 온도가 지난 40년간 0.75도 그 과거 뭐 수십 년 80년 이상 거는 0.25도 0.3도밖에 안 됐는데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런 게 다 관측이 돼 있고 그 이유가 인간의 그 인구가 증가하고 소득이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에너지 사용이 증가해서 그런데 에너지 사용이 주로 화석 연료로 그렇고 이 화석 연료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지금 대기의 이산화탄소 발생의 주요 원인이다. 이것이 뭐 태양의 흑점 활동이라든지 이런 지구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지구의 이산화탄소가 증가한 게 아니고 화석 연료에 의한 그 증가다라는 거를 이제 과학적으로 최근에 밝힌 게 탄소 13 동위원소의 그 대기 중 비중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이제 저 상편에서 설명을 해놨으니까 잘 보도록 하세요. 다시 설명은 안 할게. 이게 어쨌든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그 활동에 의해서 지구 대기의 이산화탄소가 증가한 거다. 화석 연료에 의해서. 그리고 이산화탄소 증가는 지구에서 복사되는 장파장 적외선의 흡수를 증가시키고 그것이 이제 지구로 되돌려 보내서 지구 온도 증가를 초래한다. 그래서 0.85 평방 제곱미터당 0.85와트 기본적으로는 492가 들어오는데 0.85가 증가돼서 그것이 이제 지구에 유입되는 에너지가 증가돼서 지구 온도를 초래한 거고 그 여파로 해수면이 이렇게 늘어나고 기상이변이 늘어나고 그거에 따른 대처 비용도 늘어나서 세계적으로 이제 기후변화 대처를 하는 게 컨센서스 형성이 됐고 2050년, 2060년까지 이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국제적인 그 공조가 진행되고 있다. 근데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 추이를 보면은 계속 올라가 있고 뭐 세계 각국의 주요 배출 현황을 보면 차이는 이제 중국과 뭐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우리나라가 만만치 않게 세계 8위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고 그 구성을 보면 에너지 분야, 발전이나 난방 이런 분야에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수송, 그다음에 철강 제조 이런 분야에서도 이산화탄소가 많이 생긴다. 이런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려면 발전 분야에서 화석연료 사용, 화석연료가 이산화탄소 발생의 주범인데 그 줄이기 위해서 이제 원자력이나 재생에너지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재생에너지가 모범 국가인 그때 모범 국가인 독일의 경우 이 탄소 집약도가 그래도 아주 낮지 않다. 주변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데보다 높다. 그 이유가 이제 뭐 여기 있고요. 우리나라 상황 설명했고 그다음에 이제 탄소 중립 시나리오라는 게 얼마 전에 발표가 됐는데 그 내용과 이제 문제점. 여기서 문제점이라는 건 재생에너지를 대폭 이제 확대하려고 하는 게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 재생에너지 한계를 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태양광으로 충분히 전력을 공급하려면 소요되는 양보다 이제 훨씬 더 많은 발전을 해야 되고, 그 많이 잉여로 발전되는 양을 저장을 했다가 모자르는 시간에 새벽이나 밤에 써야 되기 때문에 태양광 운용 비용을 생각할 때 우리는 발전 비용뿐만 아니라 이 저장 비용도 꼭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 저장 비용이 발전 비용보다 높아질 수가 있고, 저장 용량도 아주 엄청나게 많은 그런 저장 용량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물질의 소요량도 엄청 많을 수 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많은 저장을 하는 게 실현이 불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이렇게 무작정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 대체 수단으로서 무탄소 전력 원인 원자력 활용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서론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원자력에 대한 얘기를 좀 천천히 이렇게 진행을 해나갈게요. 자, 원자력은 제일 장점이 뭐냐면 고밀도 에너지원이다. 고밀도가 이제 경제성을 보장을 하고 이제 에너지 안보를 제공을 하는데, 고밀도가 어느 정도 고밀도냐면 단위 질량당 에너지 생산이 석탄에 대비해서 15만 배 정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연료의 양이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그래서 1기가와트짜리 발전소, 100만 킬로와트짜리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를 1년간 아니죠. 1년간 가동하는 데 필요한 그 연료 저장 면적이 4제곱미터고 100제곱미터만 있으면 25년치 저장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연료 소요량이 적기 때문에 발전 단가가 싸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연료를 저장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에너지 안보에 유리하다라는 게 이제 원자력의 제일 큰 장점이죠. 두 번째, 이제 탄소 중립과 관련돼서는 이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굉장히 적다. 이게 아까 저 태양광하고도 비교됐는데 태양광보다도 적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당연히 미세먼지도 발생시키지 않는 그런 친환경성을 갖고 있다라는 게 이제 두 개의 원자력의 가장 중요한 장점인데, 이제는 단점이, 원자력 발전소는 발전을 중단을 하더라도 원자로에서 일어나는 핵분열 반응을 중단시키더라도 그 사용 해결료에 있는 방사성 그 원소 때문에 그 방사성 붕괴에 의한 잔열이 발생을 해서 이제 냉각을 꾸준히 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정지된 상태에서도 냉각을 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냉각에 실패하게 되면 과열이 돼서 수소가 발생하고 폭발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단점이죠. 그게 이제 후쿠시마 사고의 원인이었었어요. 또 하나의 단점이 이제 그 사용 해결료에 고방사성을 내는 그런 폐기물들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단점인데, 이거가 이 정지냉각 같은 걸 잘 유지를 하면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잘 유지를 하면 되는 거고, 이 사실 사용 해결료 문제는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해결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는 아니다. 현재 기술로도 사용 해결료를 안전하게 처리 처분할 수 있는 기술은 사실 있어요. 지금 저 카메라 안 킨 사람들 켜고 보세요. 손수인, 소중령. 자, 근데 이제 사람들이 원자력을 좀 이제 잘못 오인을 해가지고, 원자력의 여러 사실에 대한 오인 때문에 원자력이 굉장히 위험하고 이 건강이나 생명에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을 알고 보면 원자력은 생명 안전성이 가장 높은 발전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그동안에 이제 세계 60여 년 동안 600여 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되면서 19,000 가동년 동안 가동되면서 사실 사람이 죽은 사고에 의해서 방사선 사고에 의해서 사람이 죽은 게 43명에 불과해요. 그래서 발전량 대 사람 치사율, 치명률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기가와트 이어당 0.0043.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나타난 게 EU에서 최근에 이제 그 여러 발전원의 치명률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보고한 그런 보고서가 나왔는데, 원자력은 1조 킬로와트 시 발전량당 0.5명의 치명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1조 킬로와트 시 발전량이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 1기가와트, 즉 100만 킬로와트짜리 원전을 114년 발전할 수 있는, 발전하면은 나오는 에너지 발전량이 1조 킬로와트시고, 우리나라가 여태 이제 원전을 가동하면서 발전한 양이 한 4조 킬로와트시 정도 돼요. 그러니까 0.5 킬로와트시당 0.5명이니까 이제 2명 죽을 정도로 이제 치명률이 낮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2명도 안 죽은 거죠. 그래서 이 오랜 가동 이력으로서 원전이 이 생명 안전성이 높은 거를 이제 입증을 해왔어요. 아까 43명이라 했는데 43명이라는 사망자는 여태까지 원전 사고가 큰 게 3건이 있었는데 체르노빌에서 43명이 사망을 한 게 이제 전부고, 후쿠시마에서는 사실은 방사선 위해로 사망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게 여러 그 과학적인 분석 끝에 내려진 결론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진이 원전에 치명적이다 이렇게 알고 있고, 대통령부터 그런데 경주 지진이 있어서 뭐 우리 경주 가까이 있는 월성 원전을 폐쇄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지진이 원전에 치명적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사실 후쿠시마 사고는 동일본 대지진 때 일어났지만 그 동일본 대지진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고 쓰나미가 직접적인 원인인 거죠. 만약에 쓰나미가 없었으면 큰 지진이 왔더라도, 규모 9인 지진이 왔더라도 이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을 안 했을 겁니다. 여태까지 지진만으로 원전이 이제 위험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이런 오해가 지금 있어서 탈원전이 진행됐는데, 이런 인식은 이제 점차 개선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그 원자력의 단점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이 사용 해결리에 있는 방사성 물질이 10만 년 동안 안전하게 관리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렇지가 않고 주요한 사용 해결리에 있는 그 방사성 물질은 한 300년만 있으면 다 디케이해서 없어지고, 오래 방사능을 내는 물질은 이제 이동성이 약해서 이렇게 이제 사용 해결료 를 두꺼운 구리 용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밀폐를 해서 지하 500m에 매립을 하고 주위를 이제 벤토나이트라는 강력한 그 방수제로 이렇게 채우게 되면, 일단 이제 이 벤토나이트라는 거는 이 강력한 방수제예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오면은 딱딱해져 가지고 물이 더 이상 침투가 안 되게 되고, 그게 어떻게 이제 손상이 있어서 물이 침투하더라도 여기 구리라는 두꺼운 구리로 이제 용기를 만들게 되면, 이 구리는 부식 저항성, 내부식성이 굉장히 강한 물질이라 이제 물이 있어도 부식이 안 되고 뚫려지지 않는, 그래서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이 안전하게 여기 있는 방사성 물질을 잘 밀폐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실험적으로 입증됐고, 이 핀란드 이런 데서는 실제로 이제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건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좀 더 확대되면은 방사 사용 해결료 처리 처분에 대한 두려움도 사실은 이제 종식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자력에 대한 이런 사실인식, 그러니까 생명 안전성이 실제로 굉장히 높고 사용 해결료도 처리 처분이 가능하다라는 인식이 이제 세계적으로 확산이 돼서 이 탄소 중립을 실현할 때 원자력도 재생에너지와 더불어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 인식이 미국을 중심으로 이렇게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존 켈리라는 과거 미국의 에너지성 장관이었던 사람이 이제 새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 특사가 돼가지고 중국을 이렇게 방문해서 중국도 지금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뭐 서로 무역 분쟁도 하고 있고 사이가 안 좋지만 기후 변화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공통으로 대처해야 되는 문제니까 같이 대처하자 이렇게 합의를 해서 중국도 아까 잠깐 보였지만 중국이 이제 세계 이산화탄소의 28%를 배출하는 엄청난 이산화탄소 배출국인데 중국도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그 천명을 했고 거기 보면 이제 원자력을 2025년까지 지역기로 되어 있는 원자력을 거의 5배 정도 늘려가지고 원자력을 대거 확대하려는 중국의 계획이 있고 EU에서도 이제 그 텍소노미라고 세제 혜택 발전 수단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줘서 경제성을 높이는 그런 발전 수단 지원 대상에 원자력을 이제 포함시키고로 거의 이제 결정이 되고 있어요. 아까 JRC 리포트라는 게 이 텍소노미의 원자력을 포함시키기 위한 근거 자료로 원자력이 생각하던 거 잘못 인지하는 것보다 생명 안전성이 낮지 않다라는 거가 이제 밝혀져 입증돼서 텍소노미에 이렇게 포함을 시킬 거고 미국은 특별히 지금 이제 원자력이 세계 시장에서 확대가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러시아가 미국은 이제 한동안 원전을 안 줘서 원전을 공급할 수 있는 독자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와야 됐고 지금 그 사이에 러시아와 중국이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게 이제 미국 안보에 줘야 되는 요인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왜냐하면 이제 원전을 가게 어떤 제3세계 국가가 보유를 하게 되면 거기서 재처리 이런 걸 통해서 핵무기로 전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핵 비확산 관점에서 이 미국 안보에 위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세계 원전 시장에서 과거에 자기들이 장악했던 그런 장악 능력을 다시 회복하려고 지금 이제 민간 원자력 회사에 대한 재정 지원, 그다음에 뭐 수출입 은행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원전 수출을 하는데 여러 특혜를 이렇게 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동구권, 불가리아, 루마니아, 폴란드 이런 데서 지금 원전을 새로 건설을 하고 하려는 움직임이 이제 아주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 미국이 거기에 아주 다 개입이 이렇게 돼 있고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방문했을 때 우리 한미 원전 동맹을 맺어서 이제 해외 시장에 공동 진출하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게 이제 우리는 원전을 굉장히 저비용으로 또 고품질로 지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 원전 건설 단가가 이 미국 원전에 비해서는 미국 원전이 AP1000인데 한 반값 이하 그다음에 유럽의 프랑스 원전에 대해서도 역시 반값 이하 이렇게 저비용으로 질 수 있고 또 우수한 품질로 기술력으로 이렇게 질 수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나라와 같이 이제 해외 원전 시장에 같이 진출하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원전 수출 기회가 확대되고 점차 여건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현재 53기의 원전이 건설되고 있는데 계획된 거는 2030년까지 이제 110기가 돼 있고 그 중에서 러시아나 중국이 자국에서 건설하는 거 빼고 한 50기 정도를 우리나라가 이제 입찰에 참여해서 이렇게
건설에 참여할 수 있는데 새로 이제 원전을 건설하는 나라는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뭐 아까 얘기한 동구권 이 세 나라와 체코 포함해서 또 아프리카에서는 이집트, 인도, 그다음에 남미에서 이런 나라들이 이제 원전을 건설을 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원전을 공급할 수 있는 국가가 서방 세계에서는 이제 우리나라하고 프랑스 정도인데 프랑스는 이제 가격이 비싸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까지는 이제 대형 원전의 그 기회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탄소 전원인 원자력을 짓는데 이제 대형 원전이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그 대형 원전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전기 생산, 전력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무탄소 생산을 달성해야 될 뿐만 아니라 수송이나 난방 이런 분야에 있어서도 이산화탄소 사용을 줄여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수송 분야에서 이제 휘발유, 석유나 가스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죠. 현대건설에서 이렇게 현대자동차에서 넥소라는 수소 연료 자동차를 이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이렇게 개발했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 공급되는 수소를 어떻게 만들 거냐 이거죠. 그리고 이 수소가 아까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 제철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는 이제 이 철광석이 이렇게 산화물인데 이걸 환원을 시켜서 철을 만들 때 일산화탄소를 사용해서 환원을 시키는데 그때는 이제 코크스를 연료를 써요. 그러면 이제 이 일산화탄소가 들어가서 반응을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상당량이다 이거야. 우리나라 발생량 중에 14%를 제철해서 이렇게 발생을 시키는데 이거를 이 철광석을 환원을 시킬 때 일산화탄소 쓰지 않고 수소를 써서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수소 환원 제철이고 그럼 이제 수소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수소를 물 전기분해를 통해서 만들어주게 되면은 이산화탄소 발생 없이 제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수소를 이제 공급하는 게 문제인데 생산해서 공급하는 게 문제인데 수소는 이제 제일 그 쉽게 이산화탄소 발생 없이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물 전기분해죠. 물 전기분해는 이제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가 이제 알칼리 수용액을 전기분해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 옛날에 과학 시간에 다 해봤던 뭐 구리와 아연 전극을 써서 이온화 경향이 다른 거 이런 걸로 해서 하면은 이렇게 이제 전기를 공급했을 때 수소가 나오는 거고 이때는 이제 수산화 이온이 이렇게 이동하고 또 양성자 교환막 수전해법이 있는데 이거는 양성자가 양이온이 이렇게 이동하는 방법인데 이 알칼리 수전해 방법은 이제 상용화가 돼 있고 대형으로 만들 수 있고 그런 반면에 얘는 이제 대형으로 보다는 이제 소형으로 쉽게 설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제 수명이 여기 보면 이제 촉매를 써야 되는데 촉매 수명 같은 게 짧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이제 지금 사용되는 방법이고 그거 말고 또 이제 새로 개발되고 있는 방식이 고체 산화물 전기분해 방법이에요. 이거는 이제 이동되는 게 이제 산소 음이온인데 이 방법은 아주 고온에서 작동하는 거예요. 750도. 좀 이따 이거도 설명을 해줄게요. 어쨌든 지금 상용화된 알칼리 수전의 방법을 쓰면은 대용량으로 20메가와트급 전기분해 설비를 만들 수가 있고 그러면 1년에 뭐 2,700톤 뭐 얼마인지 감은 잘 없겠지만 이 정도 이제 만들 수가 있는데 이 설비를 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이게 만만치 않아요. 200억 원 이 정도 되는데 지금 이제 재생에너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제 아까 잠깐 보여줬지만 낮에 태양광이 발전을 많이 할 때 그 잉여 전력을 가지고 이 전기 분해를 하게 되면
그러면 싸게 수소를 생산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그걸 주장을 하는데 문제는 이 전기분해 설비 자체가 고가란 말이에요. 200억 원. 근데 이제 태양광을 보게 되면 이제 낮에만 전기를 생산할 수 있으니까 평균적으로 설비 이용률이 한 20% 정도밖에 안 돼요. 1년 내내 뭐 8,760시간 중에 1,800시간 정도만 가동을 할 수 있어서 이 비싼 설비의 그 수소 생산 원가에 대한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반면에 이제 원전을 이용하게 되면 원전은 이제 상시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고 또 발전 원가도 태양광에 비해서 이제 뭐 반 이하가 되기 때문에 이 원전을 이용해서 기존의 이 알칼리 기존 기술인 알칼리 수전해를 적용을 하더라도 킬로그램당 수소를 뭐 2.9불. 지금 이제 정부에서 목표로 하는 거는 공급 가격을 킬로그램당 3,000원 이렇게 이제 목표를 하고 있는데 거의 그 수준에 이렇게 이제 기존 전기분해 기술을 이용을 해도 그 정도의 공급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그거보다 이제 더 효율이 좋은 방법이 이제 아까 제 세 번째 얘기했던 고체 산화물 셀을 이용하는 건 고온 증기 전기분해인데 자, 물 분자에서 수소를 떼어내려면 결국은 이제 에너지를 줘야 되죠. 물 분자가 갖고 있는 결합 에너지를 이길 에너지를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전기분해의 경우에는 주로 전기 에너지를 공급을 하는데 그거를 상당량을 열 에너지로 공급을 하게 되면은 전기 에너지를 공급해야 될 그 에너지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그래프가 나타나는 건데 온도를 아주 높이게 돼서 열 에너지를 공급하게 되면 이제 열 에너지가 여기 총 필요한 에너지가 이만큼인데 열 에너지를 이만큼 공급을 하게 되고 나머지 그러면 전기 에너지를 이렇게 줄여도 그러니까 저온보다 훨씬 더 적은 전기 에너지만 가지고도 이제 전기 분해가 가능한데 우리가 전기를 생산할 때는 열에서 전기를 생산할 때는 열 효율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원전 같으면 뭐 33% 이렇게 되는데 열을 직접 이용을 하게 되면 그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일 수가 있단 말이죠. 상당 부분 열을 직접 이용을 하게 되면 에너지 이용률 전체가 높아져서 좀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이제 전기 수전해를 해서 수소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원전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원전에서는 증기가 발생을 하고 사실 증기를 만들 때 물에서 증기를 만들 때 이 소위 잡열이라는 게 있죠. 물에서 증기가 될 때 상당한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일단 증기가 원전에서 만들어지면은 그 상당히 차지하는 그 잡열을 원전으로 공급하고 나머지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온도가 증기의 온도가 한 뭐 800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원전의 온도는 그렇게 안 높죠. 한 300도도 안 되는데 그 나머지 증기 온도를 올리는 거는 전기 히터를 써서 올려도 증기는 이제 그 비열이 작기 때문에 적은 에너지만 들여도 고온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미국의 그 아이다호 내셔널 랩에서 그 가동 원전, 그러니까 증기 발생기가 있는 가동 원전에서를 이용해서 증기 발생기에서 나오는 증기를 가지고 그걸로 고온 증기를 만들어서 이제 또 나머지는 전력으로 이렇게 공급해주는 고온 증기 수전의 방법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 지금 그게 작년에 시작돼서 지금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높은 그러니까 알칼리 수전에 비해서 30% 수준으로 낮은 이 원가로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걸 이제 계산은 일단 이렇게 됐고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하는 거를 지금 가동 중인 미네소타의 프레어리 아일랜드라는 원전에서 그거를 시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온 수전해가 될 경우에 이제 수소 생산 효율이 높아지고 또 더군다나 이제 그 원전의 전력 생산 단가도
만약에 이제 원전을 가동 원전을 계속 운전을 하게 되면 발전 단가가 굉장히 싸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킬로그램 수소를 생산하는데 1.7달러에도 이렇게 생산할 수 있어서 목표로 하는 3,000원, 킬로그램 3,000원당 3,000원에 이렇게 공급할 가능성이 이제 충분히 있는 거예요. 원전을 증기까지 이용을 하면은 물 전기 분해를 통해서 고온 수증기 전기 분해를 통해서 수소를 만드는데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제 이거를 더 다른 방법으로 또 이제 물을 분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이제 열화학 분해예요. 그래서 이거는 황산 요오드 사이클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거는 황산과 요오드를 합성하고 분해하는 과정에서 수소가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그때 합성하고 분해하는 과정에 이제 고온 열이 필요한데 950도 정도의 열이 필요한데, 그거를 초고온 가스 형태의 원자로를 써서, 물로 냉각하는 원자로는 온도가 뭐 한 300도 정도밖에 안 되지만, 가스 냉각 헬륨으로 냉각하는 원자로는 900도까지 이렇게 가열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고온의 열을 공급함으로써 화학적으로 전기를 분해를 할 수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데, 이런 기술이 개발이 되고 있고, 과거에 개발돼 있고 지금은 잠깐 멈춰져 있지만, 지금 이제 좀 이따 설명할 미국의 이제 SMR 개발의 주요 대상 기술로서 이 가스 냉각 원자로가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어요. 가스 냉각 원자로는 물로 냉각하는 원자로에 비해서 안전성이 이제 굉장히 높은데, 이 자세한 거는 뭐 지금 아직 개발은 안 돼 있고 가능성만 있으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원자력으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기본 지금 상용화된 기술을 통해서 그냥 원전에 전기만 써도 지금 현재로도 킬로그램당 3,500원에 생산할 수 있고, 이제 원전에서 소규모 설계 변경을 해서 고온 수증기를 쓸 경우에는 이제 효율이 더 높게 해서 더 싸게 이렇게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열화학 분해를 하거나, 아니면 고온 수증기 분해를 하는 데 있어서도 고온의 열은 초고온 가스로 해서 공급하고, 전기는 이제 또 전기를 효율적으로서 만들 수 있는 이 LWR에서 전기를 공급해서 이렇게 하게 될 경우, 수소를 만들 경우 훨씬 싸게 이렇게 수소 생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수소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는데, 수소를 어떻게 공급하냐가 문제인데, 원자력으로 공급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한 가지 원자력의 미래의 긍정적인 그런 신호를 보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얘기는 이 SMR이에요. 대형 원전에 비해서 SMR, 스몰 마듈라 리액터는 이제 작은 원전이죠. 300메가와트 이하짜리 원전인데, 이 SMR은 특징이 이제 안전성이 굉장히 높아져서 수요지 인근에 설치가 가능한 그런 특징이 있는데, 안전성을 높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손상 가능성이 아주 적은 신개념 연료를 사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냉각계통이, 아까 그 잔열을 냉각해야 되는 그 정지 냉각계통이 원자로에서는 필수적이라 그랬는데, 그 냉각계통을 이제 보통은 전기를 써서 펌프를 가동해서 이렇게 냉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펌프 없이 자연력으로 자연순환에 의해서 냉각할 수 있는 그런 계통을 사용한다든지, 또 이제 계통을, 대형 원전은 뭐 증기 발생기라든지 뭐 펌프라든지 이런 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데, 그걸 다 한 데다 모아가지고 일체화시켜서 계통 단순화를 해서 이렇게 안전성을 높일 수 있어서, 그거를 이제 대형 원전은 이제 이 인구 밀집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서 설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안전성이 높아진 SMR은 수요지 인근에 건설을 할 수가 있고, 작다 보니까 건설비가 이제 크지 않아서 전력회사의 투자를 이제 완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용도가
전력 생산뿐만 아니라 이제 고온열을 사용해서 이제 뭐 해수를 담수화시키는 데도 사용할 수 있고, 또 합성 연료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도 있고, 재생에너지 가능성을 보완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거 좀 이따 설명을 하도록 하고, 종류가 이제 지금은 보통 원자로가 다 물로 냉각하는 원자로인데, 아까 얘기한 기체 냉각 원자로, 또 액체 금속 원자로, 또 용융염으로 냉각하는 원자로 이게 다양하게 이렇게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전 세계 70여 개 원자로가 이렇게 SMR이 개발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스마트예요. 스마트가 이제 일체형 SMR로 1997년, 2007년이 아니라 1997년부터 15년간 이렇게 연구를 해서 2012년에 표준 설계 인허가를 획득을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김금구 박사님이 잘 설명을 해주실 거고, 뉴스케일이라는 이제 미국 그 벤처 회사가 이제 만든 SMR이 건설에 곧 착수가 될 건데, 이거는 이렇게 좁고 길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불이 데워지게 되면 위로 올라가고 이제 냉각이 되면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이제 특성이 있는데, 그게 자연대류죠. 펌프 없이 자연대류로 냉각을 할 수 있어서 안전성을 높인 원자로가 이 SMR이고, 얘는 이렇게 좁고 높게 만들어서 트럭에다 이렇게 싣고 가서, 공장에서 트럭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트럭에 싣고 가서 현장에 이렇게 풀 속에 설치하는 개념이라, 이게 이제 모듈라라는 특성에 이제 맞는 거예요. 공장에서 모듈을 만들어서 현장에서 설치한다. 이거는 이제 두산중공업도 참여를 해서 2029년까지 아이다호 내셔널 랩에 이렇게 건설을 추진 중에 있고, 저거는 이제 수냉각 원자로고, 액체 금속으로 냉각하는 원자로가 있는데, 이제 테라파워, 빌 게이츠가 투자한 테라파워의 이 액체 금속 냉각 원자로는 이 특성이, 액체 금속은 고온으로 작동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 고온 열을 이용해서 이제 용융염을 녹이고 가열을 해서, 용융염은 이제 소금 같은 거죠. 그걸 고온으로 가열을 해서 낮에 태양광이 이렇게 발전이 가능할 때는 이제 이 원자로는 발전을 안 하고 그냥 용융염만 데워가지고 가열을 해놨다가, 밤에 태양광이 발전을 안 할 때 여기서 가열된 열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고 발전을 하는, 이런 식으로 태양광과 원자로를 이렇게 서로 연계시켜서 운영할 수 있는 이 태양광 연계 SMR로서 이제 각광을 받는 걸로, 이것도 이제 미국 DOE가 아주 유망한 SMR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빌 게이츠가 이렇게 투자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유망한 SMR로 이 가스 냉각, 아까 헬륨 가스, 고온 가스라 그랬는데, 이거는 특징이 뭐냐면 이 연료 소자를 아주 작은 미립자 알갱이로 이렇게 만드는데, 이 알갱이의 내부에 연료가 있고 그 바깥에는 실리콘 카바이드라는 아주 단단한 물질로 삼중으로 피복을 해서, 이 여기서 연료에서 생긴 방사성 물질이 밖으로 전혀 빠져나갈 수 없도록, 그래서 안전성을 굉장히 높인 그런 원자로고, 이건 이제 이렇게 지금 이거는 이제 워싱턴 주에서 건설을 하려고 화력발전소 사이트에서 건설을 하는 걸 추진 중이고, 오늘 뉴스에 나왔는데 이걸 개발하는 회사가 XE 에너지라는 회사인데, 두산중공업이 이제 이 기기를 제작하는 때 같이 하겠다고 오늘 뉴스에 나왔어요. 이런 거는 2027년까지 미국에 실제로 구현을 목표로 추진되는 그런 SMR이고, 유사한 그 가스내각 원자로서 이제 마이크로 모듈러 리액터라는 게 있어요. 모듈러는 이제 스몰은 300메가와트보다 작은 건데, 이거는 10메가와트보다 더 작은 아주 소형 그런 원자로인데,
이렇게 뭐 어떤 공장이나 어떤 아파트 부지, 그다음에 대학 캠퍼스 부지에 이렇게 지하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안전성이 높은 원자로인데 이게 이제 지난 6월 달에 일리노이 대학, 미국의 일리노이 대학이 이걸 자기네 캠퍼스에 설치하겠다. 그걸 허가해달라고 이제 NRC에 허가 신청서를 이렇게 낼 정도로 이것도 진전이 많이 되고 있고, 이거 말고도 이제 마이크로 리액터라는 게 이제 히트 파이프라는 냉각 장치를 써서 자율적으로 출력을 뽑아 이제 내는 것만큼 원자로에서 알아서 출력을 내고 줄이는 게 자율적으로 되는 이런 원자로도 이제 이 미국의 로스알라모스, 그다음에 웨스팅하우스 이런 데를 그런 기관에서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원격지, 군기지라든지 무슨 이제 뭐 이렇게 극지 같은데 원격지의 에너지 제공 수단으로서 네, 유명한 그 에너지 수단으로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을 얘기를 하면은 지금 이제 사실 재생에너지로만 이 무탄소 전력 또 수소 생산 이런 게 이제 불가능하다. 요점은 너무 많은 과다한 ESS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간헐성이 약점인 재생에너지로만은 탄소 중립을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게 불가능하고 이제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돼 있고 앞으로 더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원자력 이용이 탄소 중립 실현에 있어서 필수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제공학을 하는 데 있어서 대형 원전의 안전성 증진 그런 연구도 할 수 있지만 이 SMR, 그다음에 수소 생산할 수 있는 원전, 더 마이크로 리액터, 새로운 개념의 원자로들, 그러니까 물로 냉각하는 거 아닌 헬륨 가스, 그다음에 이제 액체 금속 이런 냉각을 하게 되면 냉각을 하는 SMR을 개발을 하게 되면 재생에너지 발전원과 이렇게 서로 상생을 할 수 있는 그런 무탄소 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이 탄소 중립의 실현에 큰 이제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런 관점에서 원자력의 원자력공학의 밝은 미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양이 많아서 얼른 바삐 진행을 했는데 자세한 내용을 더 알고 싶으면 이제 그 발표 자료를 좀 보고 질문을 이렇게 하면은 내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강의를 마치고 이제 그 녹화한 거하고 오늘 얘기한 거 이거 수강한 소감에 대해서 다음 주 수요일 5시 이전까지 에세이를 한 페이지짜리 한 페이지가 보통 한 2,000자 정도 이렇게 써가지고 2,000자가 좀 안 되는데 2,000자 정도 목표로 이렇게 쓰세요. 뭐 글씨 크게 해서 한 페이지 내면 안 된다 이거지. 공백 포함해서 2,000자 정도로 수강 소감을 써서 이렇게 내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다음 주 김금구 박사님 강의 자료는 이미 이제 받았는데 그것도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사전에 미리 보고 좀 익숙해진 다음에 강의를 듣도록 이렇게 하기 바랍니다. 네, 오늘 문제공학 세미나는 이제 이걸로 마칠게요. 혹시 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해주세요. 없어요?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예.
그 아까 더 궁금한 점 있으면은 이제 질문을 이제 따로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음. 어떻게 질문을 드리면 될지 어떤 방식으로 뭐 메일을 드리면 되는지 아니면 수업 중에 질문을 드리면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음. 카톡으로 해요. 카톡으로. 네, 카톡으로 하면 알겠습니다. 내가 이제 필요하면 모든 사람들한테 다 답이 갈 수 있도록 카톡으로 답변을 하거나 아니면 녹화를 하거나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올린 거를 공유해 주거나 이런 식으로 할 테니까 에, 카톡으로 하도록 하세요. 네, 카톡방에서.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나요? 그럼 오늘 수업 요거로 마칠게요.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